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정부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요,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건데, 그때 뭘 기준으로 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는 인플레이션, 다른 하나는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국민소득, 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직축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요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요. 실업이라는 게 요게 실업이야.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잘 살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실업률도 떨어질 거야.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실업이고 수직축에는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S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특히 단계는 우상향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실업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은유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야, 그냥 실업을 직접 표현하면 어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unemployment 해서 실업률 이렇게 표현하고 실업이라 표현할게요. 실업률. 여기다 물가 상승률 필요할까? 지금 필요할게요. 원래 이제 파이 물가 상승률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물가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곡선을 하나 그려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AS 곡선하고 똑같은 곡선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 필립스 커브다 해가지고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가 이 AS 곡선하고 되게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AS가 우상향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단기 AS 곡선 이렇게 한 것처럼 단기 필립스 커브 이렇게 얘기하고요. AS 곡선이 장기에는 수직이라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 AS 곡선 수직, 그러면 장기 필립스 커브도 수직,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니 없니 그걸 나타낼 때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차차 그거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직축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P.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총수요 곡선이고요. 여기가 총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이쪽이 물가인데 얘가 언제 상승합니까? 라고 하면은 언제 상승하겠습니까? 그렇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AD가 우측 이동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자, 이때는 물가가 상승해요. 물론 이때는 이제 국민소득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물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음, AS 곡선이 상방 이동할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AS가 상방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Y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혼합형 인플레이션은 두 개가 짬뽕 되는 거야. 믹스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우측 가면서 총공급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A에서 B는 요거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A에서 B로 갈 것이고,
A에서 C로 가는 게 요거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A에서 C로 가는 거고요. 혼합형이라는 건 두 개가 짬뽕 됐으니까 A에서 D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이제 이동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혼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언제 상승합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인플레이션의 어떤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인플레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경우랑 예상치 못한 경우랑 충격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 대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충격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어떻게 충격받는가 보면, 여러분, 인플레가 상승한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사과 하나를 구입하는데 예전에는 1원짜리를 몇 개를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1000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00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과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1원짜리를 뭐 2000개를 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2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1원짜리 1000개랑 교환하면 됐었는데 이젠 1원짜리 2000개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진 거지. 그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로 보유한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왜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은 막 아우성이냐면, 내가 똑같은 10,000원 가지고 갔는데 예전에는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0원 가지고 짜장면 2그릇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짜장면 가격이 7,0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10,000원 가지고 짜장면 2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화폐를 보유하거나 화폐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채권자가 손해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득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1970년대 요때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만 원과 그때 2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친구가 빌려줬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를 잘 졸업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못 만났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 뭐 2023년 뭐 이렇게 됐다 할게요. 친구를 만났어. 반갑다 친구야. 네가 도와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졸업을 해서 성공을 했잖니. 그때 빌린 돈 갚을게. 20만 원.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친구 사이에 야 인플레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 내가 빌린 거를 이자를 조금 쳐서 얘가 30만 원 갚더라 할지라도 50% 이자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돼?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야. 지금의 20이 이렇게 되는 거지. 채무자는 어떻게 돼? 빚을 갚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부담이 작아져서 이득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요 2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1970년대부터 거의 막 50년 후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이 어렵단 말이야. 그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 물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계약 체결이 어렵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영향, 피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해. 예상을 할지라도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받게 됩니다. 어떤 피해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화폐를 보유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화폐 보유자가 손해라며. 그러니까 화폐를 가능한 한 보유하기보다는 뭔가 실물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만약 인플레이션을 내가 예상했어. 이렇게 대비를 세웠는데 아이고 다 은행에 돈을 넣었으니까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구두 밑창이 달아 없어집니다. 수수료를 뗍니다. 식당을 합니다. 내가 메뉴판에 짜장면 5,000원 이렇게 했는데 인플레가 발생해서 짜장면 가격이 7,000원 올라갔어. 그 메뉴판 가는 거 자질구레 하지만 이것도 비용이 들거든. 거기다가 뭐 테이프로 붙이면 야 이거 얼마나 올린 거야 좀 약간 보기도 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알더라도 이렇게 거래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또 누진세랑 연결을 짓게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임금을 만약에 1,000원 이렇게 받는다 할게. 자, 근데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 합시다. 이렇게 100원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명목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목임금, 명목소득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100원짜리 하는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10개 구입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개수로 표현하게 된 거를요. 요거를요. 우리는 실질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실질임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어. 사과의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 사장님, 제가 미시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기여도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물가가 상승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5개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한 만큼 사과는 10개, 제가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만큼은 좀 임금을 올려주시죠. 소득을 올려주시죠. 사장님도 그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시 10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한테 얼마를 줍니까? 안 그래도 임금을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다고. 그럼 예, 감사합니다. 10개 다시 됐어. 그러니까 나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정부가 세금을 때릴 때 어디다가 세금을 때립니까? 여기에다 세금을 때린다니까? 여기다 때리는 게 아니야. 실질 임금에다 때리면 그냥 가격이 변하든 10개 그대로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여기에 때리는 거야. 부자 되셨네요. 이렇게. 거기다 어떻게? 누진세를 때리는 거야. 누진세. 누진세라는 게 뭐야? 소득이 높아져서 부유해지면 세금을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더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니 나의 실질 소득은 그대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냥 서울에서 집을 살고 있어. 집값이 올랐는데 내가 다른 소득이 없어. 근데 그냥 나는 뭐 투기 목적도 아니야. 근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집값 올랐네요. 부자 되셨네요. 세금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 세금 내려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 팔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뚜렷한 욕심이 없고 그냥 어려서부터 살던 집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게 목적이야.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세금 많이 뜯어가면 이거 무슨 수로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누진세와 연결이 되면 세금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실업에 대해서 볼게요. 실업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 상태,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가 맞는데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 측정할 때 그렇게 측정을 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은 빼야 돼. 15세 미만은 뺍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초등학생을 만났어. 너 직장 다니니? 아니요. 없는데요. 너 실업자야. 말이 됩니까? 얘네들은 일할 능력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빼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이게 노동 가능 인구야.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이 노란 색깔이 근데 아예 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뺍니다. 비경할 인구로.
아니 일할 의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일할 생각이 없으면 빼버리고요. 집이 부자거나 아니면 뭐 학생 뭐 이런 사람도 비경할 인구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취업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실업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요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업자의 수를 여기서는 유야, 경제활동 인구 수 이거는 취업자와 실업자 수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자꾸 직장이 취업이 안 돼. 그럼 좌절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좌절에 빠져가지고 이 실업자였었는데 일할 의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실망 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 일할 의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U가 줄어들었잖아. U가 줄어들었잖아. U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예 좌절을 느껴가지고 일할 의사가 없어진 사람들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공식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업률 측정할 때 이렇게 실망 실업자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 공식적인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실업의 유형은요. 비자발적 실업이 있고 자발적 실업이 있어요. 비자발적 실업은 저는 실업하기 싫어요. 이런데 잘린 거야. 어떤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져. 그걸 경기적 실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이라 그럽니다. 산업 구조가 변해. 여러분, 사양 산업에 이렇게 내가 종사하고 있으면 일자리가 자꾸 기계로 대체돼. AI로 대체돼. 그럼 어떻게 해? 일자리 위축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이고요. 자발적 실업이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거야.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원했던 그런 직장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더 나한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실업의 유형에는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경제학에서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실업은 특히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리고 실업의 발생 원인에서 자발적인 그리고 비자발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이 정도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